음. 자, 일단은 공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지는 원래 남은 회차 한 회를 더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점이 뭐였냐면 토요일 날 강의실이 없습니다.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강의실이 704, 705 하루 종일 이제 그 고3 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도 강의실이 없어요. 일요일도 강의실이 없고 해가지고, 4회차 있죠. 4회차. 4회차는 이제 개별 질문을 좀 받는 걸로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개별 질문도 이제 질문인데, 이제 한수 듣는 친구들은 월요일하고,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월요일, 양일간, 일요일하고 월요일, 양일간, 이틀 중에 하루, 자, 지금까지 봤던 그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답 노트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 다 기록해 놨죠. 오답 노트에. 혹시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좀 추가적으로 좀 기록을 해 두신 다음에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약점 보강, 핀포인트 약점 보강을 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준비를 해놓고 계세요. 알겠죠?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는데 아마 일요일하고 월요일 둘 중에 하루 중에서 제가 이제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준비해놓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기록을 해놨죠. 기록을 해놓고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메타인지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한두 개의 사례가 그 지금 모집단 표본이 한 두세 개가 아니라 5개 이상 쌓였을 거야. 최소한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뭐 그 약점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 부분들 좀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지문부터 할게요. 독서로는 패스하고, 자, 인문 세트 지문부터 하겠습니다. 인문 세트 지문. 자, 가글과 나글인데, 자, 요것도, 주의와 최한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맞나요? 이제 슬슬 내용이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진다 싶으시면은, 맞죠? 그러면 이제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전히 좀 이 지문에 대해서 맥도 못 잡겠다. 이러신 분들은, 수능 특강 내용을 기본적으로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가 지문부터. 포인트가 되는 독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개념들. 자, 첫 번째 문단. 송대 학자들은 유학의 부흥을 위해 경전을 형이상학적으로 재해석하였고. 자, 여기서 자, 송대의 학자들. 자, 송대 학자들과 연결을 해볼 만한 정보는 얘네들은 자, 경전을 자, 형이상학적으로 해석을 했대. 맞아? 문장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 2개 이상 나오면 문장의 의미가 파악될 리 만무합니다. 그럼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맞아? 눈이 약간 흐려지면서 맞아? 경전이라는 것은 옛 그 성인들이 적어놓은 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형익상학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은 형익상학은 그냥 무조건 관념적이라는 말로 치환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주인은 이러한 학설들을 이일분수의 논리에 따라서 체계화하였다. 자, 주희는 이러한 학설이라고 했지. 이러한 학설. 이러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선행 문맥에서 이러한이라는 정보의 범주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다 묶어줘야 돼. 실제 독해하는 과정 속에선 지문에서 해당 정보가 나타나는 부분을 괄호로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러한이라는 말로 보내주시면 되겠지. 자, 이러한 학설들을 어떻게 취급을 했느냐? 이일분수의 논리에 따라서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학설들을 이일분수의 원리에 따라서 체계화,
뭐 나누었다라는 거죠. 본질은 하나지만 그 나누어진 것은 다양하다라는 뜻의 이일분수는, 자, 이일분수에 대한 정의 부분은 밑줄 친 다음에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래 윤리학의 맥락에서 정의가 제시한 것이었다. 정의. 자, 선생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 다 남겨놔야 되나요? 자, 다 저스티스라고 적어버렸네. 정의. 자, 정의. 사람 이름들은 다 그 사람 이름과 관련된 학설의 내용들은 다 밑줄 친 다음에 연결시켜줘야 돼요. 맞죠? 그리고 이렇게 정보의 선후 관계가 이어지고 있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이 정보의 선후 관계만 잘 처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주의보다 먼저 해당 학설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 정의가 제시한 것이었어. 하지만 주의는 이를 발전시켜 성리학 전체의 중심축으로 활용했다라는 거지. 좀 차이점이 있는 정보는, 원래 정의는 윤리학의 맥락에서, 자, 이일분수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는데, 근데 주의는 윤리학의 내용, 이를 발전시켜 성리학 전체의 중심축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이 이일분수를 어때? 성리학 전체. 어떤 느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야? 정보가 넓어졌다는 느낌으로 읽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는 특정한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단할 때 일분수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얘는 윤리학을 포함한 성리학 전체로 범위가 약간 좀 확장이 되었다라는 느낌으로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아무리 봐도 이 일분수라는 개념이 이 글을 통틀어 가지고 좀 주요한 개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자, 정의는 유학의 인이 묵가의 겸해나 양가의 위와와 달리 이일과 분수를 겸비한 덕목이라고 이해를 했다. 자, 여기서 정보 처리를 할 때, 자, 정의에 관련된 진술이 나오고 있죠. 자, 이어서 정의는 지금 뭐와 비교되고 있어? 묵가의 겸해. 자, 그리고 양가의 위아. 자, 정보 처리하실 때 묵가의 겸해를 한 번에 처리한다기보다는, 자,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는 개념어 중심으로 중심축을 잡아주시면 돼요. 정보의 중심축은. 알겠어? 정보의 중심축은 항상 개념어 위주로. 자, 그렇다면 정의와 겸해와 위아, 얘네들을 이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슬슬 무슨 독해, 이항 독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세모 1, 세모 2 이런 식으로. 맞지? 자, 유학의 인이, 자, 묵가의 겸해나 위와 달리 이일과 분수를 겸비한 덕목이라고 이해를 했다. 유학의 인을, 자, 이일과, 자, 분수가 합쳐진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 됐어? 겸해는 모든 대상을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하지만 이는 인의 본질만을 강조하여 분수를 간과한 것이다. 자, 겸해는 뭘 간과했다고? 분수를, 자, 이일은 고려했지만, 자, 분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라는 말로 처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 지문에서는 뭐 이일을 고려했고 분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정보는 우리가 겸해를 범주화시켰던 기호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질의 차원에서는 무차별적 사랑이 옳지만 현실에서는 임금은 충성으로 부모는 효도로 되어야 하듯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어야 한다. 이건 누구의 진술이에요? 묵가의 진술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현 본질의 차원에서 무차별적 사랑이 옳지만은 묵가의 사상이 맞지만, 자, 현실에서 임금은 충성으로 부모는 효도로 되어야 하듯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어야 한다. 자, 정의가 약간 비판하고 있는 느낌 아닐까? 잠깐만. 겸해는
아니요. 혹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싶어서 재독해를 해봤는데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자, 바로 직접 문장을 보면 이는 겸해는 모든 대상을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하지만 이는 인의 본질만을 강조하여 분수를 간과한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거는 겸해 사상의 한계를 지적한 부분이죠.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지적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본질의 차원에서는 겸해가 말하듯 무차별적 사랑이 옳지만 현실에서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맞죠? 겸해의 사상이 가진 한계입니다. 한계. 알겠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의 그 단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봤는데 그렇게 독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순간적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면 직전 진술과 연결이 돼야 돼. 직전 진술과. 알겠어? 자, 반면 나만을 위한다는 뜻의 위안은 현실의 분수는 알았지만 본질을 무시함으로써 사욕에 치우치게 되었어. 얘는 분수는 알았어. 분수는 알았지만 본질을 무시함으로써 본질을 무시했다. 본질을 무시했다 해서 여기서 본질이란 말은 무슨 말이랑 대응을 시켜야 될까? 본질이란 말은 무슨 말로 대응을 시켜야 돼? 이거는 이 일로 봐야 되겠죠. 왜 이 일로 이제 연결을 해야 되냐면, 이일 분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위에 따라가 보면. 이일 분수, 본질은 하나지만, 맞지? 본질은 하나지만 나누어진 것은 다양하다. 여기서 본질은 하나지만 이 본질이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분수라는 것은 나눠지는 것들이야. 현실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야. 이 일은 본질을 말하는 거. 아니? 본질은 하나로서 변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맞죠? 그게 현실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 겸해 같은 경우에는 본질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인이라는 본질이 현실에서 나타날 때는 맞죠?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수를 간과했다는 거야. 맞아? 충과 효 맞지? 본질이 있어. 유학의 인이라는 본질이 있는데 이 인이라는 본질은 하나지만 현실에서 나타날 때 임금에게 나타나는 인은 충의 관점으로 나타나야 되고 부모에게 나타나야 되는 인은 효의 관점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부모를 대할 때 임금한테 대하듯이 맞지? 하기는 좀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임금을 대할 때 부모 대하듯이 맞지? 그러면 안 되고 맞아? 그러니까 인이라는 유학의 본질은 하나지만 그게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수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게 일분수인데 근데 겸해는 본질은 잘 이해를 했지만 그게 분수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비판을 받는 거고 얘는 분수는 잘 이해가 됐지만 본질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 본질이 없으니까 근본이 없는 거죠. 근본이 없으니까 사리사욕만 채우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됐어? 이처럼 이일분수는 본질의 동일성과 분수의 다양성에 대한 종합을 뜻했지만 성리학에서는 만물에 내재한 이의 동일성을 주로 강조함으로써 분수의 차원은 약화되었다. 중간에 이일분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맞죠? 이것을 다시 성리학으로 모으고 있어. 성리학에서의 이일분수의 개념으로 다시 논의를 묻고 있는데 여기서 성리학에서의 이일분수는 누구의 입장? 주의의 입장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의가 기존의 송대학자들이 경전의 형이상학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들을 이일분수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리학 전체를 아우르려는 시도를 했잖아. 근데 이 이일분수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 정이라는 사람이 이일분수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은 정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이일분수의 개념을 그때 당시 활약했던 다른 사상가들의 견해와 비교함으로써
정의가 말하고자 하는 2일 분수의 개념을 조금 더 확정적으로, 맞죠?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논의의 중심은 주의가 말하는 성리학 전체를 아우르려고 했던 2일 분수기 때문에 다시 성리학으로 초점화되고 있다라는 거야. 됐어? 근데 성리학에서는 만물에 내재한 이의 동일성을 주로 강조함으로써 분수의 차원은 약화되었어. 자, 2일이 강조되었고 분수가 약화되었다. 근데 여기서 이 1에 대응되는 정보가 뭐래? 만물에 내재된 2의 동일성을 주로 강조함으로써 2일이 강조되고 분수의 차원은 어때? 약화되었대. 그렇다면 여기서 이 1의 개념은 무슨 개념과 동일해? 그렇지. 2라는 개념과 자, 지금 동의형 처리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본질은 2로 보는 거야. 됐어? 자, 주인의 만물의 궁극적 원인인 태양이 음양과 오행으로 나뉘면서 만물을 생성한다는 존재론을 정립했어. 자, 보자. 자, 여기서 주의의 사상을 좀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자, 주의는 자, 만물의 사상을 자, 만물의 궁극적 원인인 태극이 자, 음양과 오행으로 나뉜대. 자, 만물을 생성한다는 존재론을 정립했어. 자, 음양과 오행으로 나뉘면서 만물을 생성한다. 자, 여전히 이일분수라는 개념의 궤는 이어집니다. 태극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이일에 이일이라는 그 본질, 이의 본질은 태극이고 이일이 그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음양과 오행은 바로 분수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주인은 태극을 형이상학적인 실체인 이의 총체로 해석하면서 이것을 이의 총체로 해석을 했어. 맞지? 자, 이가 만물에 내재한다는 이 의미로 이일분수를 활용했어. 여기서 핵심은 이는 만물에 내재되어 있다. 모든 사물들은 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이가 만물의 원인 동시에 사물에 내재하는 이치도 된다는 점을 그는 월인천강의 비유로 설명한다. 자, 이는 만물에 내재하면서 만물의 원인이기도 한데 원인이기도 하다는 말은 만물이 생겨난 이유에 해당된다는 거야. 본질에 해당된다는 거야. 우리가 본질과 이유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본질은 그 사물이 만들어진 이유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월인천강의 비유를 대고 있는데 자, 달이 있어요. 달. 전 초승달이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초승달이 이쁘잖아. 맞죠? 초승달이 이쁘잖아. 왜? 이 정도 가스라이팅도 못해? 아니 뭐 니들 좋아하는 달이 있겠지. 자, 보세요. 이 달이 이제 본질이고 이 달이 이제 그 강의 이제 표면에 떠오르겠죠. 맞아요? 이게 뭐겠어? 뭐 음양 오행 해당되는 거겠죠. 맞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비유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죠? 자, 다음 문단 볼게. 이일분수는 성리학 윤리론의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는 이제 태극을 음양 오행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은 자, 무슨 관점? 그렇지. 존재론적인 관점이었어. 자, 존재론적인 관점에서는 자, 그 만물이 존재하게 모든 사물들이 왜 생겨나고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측면을 요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 또 윤리론 측면에서는 맞지? 자, 문단이 이렇게 병치가 되고 있는 거야. 자, 윤리론 측면에서는 이 1분수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주의에 따르면 이는 만물의 이치일 뿐만 아니라 당위의 원칙이기도 하므로 자, 이는 만물의 이치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이치일 뿐만 아니라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개념에서의 이야. 됐어? 근데 당위의 원칙이기도 하므로 여기서 이를 무엇으로 봤다? 당위. 당위의 원칙이라는 것은 당위가 무슨 뜻이야? 마땅함이죠. 마땅함.
맞지? 해야 한다. 마땅함. 자, 마땅함. 태극을 내재한 만물은 모두 선한 본성을 갖는다. 자, 하지만 이러한 본연지성은 본연지성 무슨 개념이야? 본연지성 무슨 개념이야? 본성. 바로 위에 있잖아. 만물은 모두 선한 본성을 갖는다. 이러한이라는 말 잘 보세요. 이러한 본연지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맞지? 만물은 모두 선한 본성. 그러니까 이러한 저러한 그러한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은 독해 멈추고 그 직접 문맥에서 정보를 묶어줘야 된다니까. 본연지성 이미 설명된 단어야. 뒤에서 본연지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자, 인욕과 같은 기질의 영향으로 가려질 수 있다. 자, 이 본연지성은 자, 만물은 선한 본성을 갖추고 있다는 건데 근데 기질에 의해서 가려진다. 맞지? 자, 본연의 성은 하나뿐이지만 기질의 구속을 받는 본성은 자, 저마다 다를 수가 있다. 자, 기질의 구속을 받는 자, 본성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진술들을 각각 밑줄 처리해 주시는 방식으로 이 본연지성의 특징에 관련된 정보들을 자,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수양과 공부를 통해서 본연지성이 드러나야 되게 된다. 자, 이것을 이 본연지성을 발현해야 돼. 발현. 즉 본연지성이라는 것은 만물은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고 만물은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누구 또한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 또한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야. 인간 또한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나게 해야지. 맞지? 드러나게 해야지 올바른 거죠. 그것이 발현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수양이 필요해. 수련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수련이 바로 뭐다? 내재된 일을 실현하게끔 맞지? 수양을 하고 수련을 하는 거. 그게 바로 경물치지구나. 경물치지의 의미를 사물과 깃든 분수의 일을 탐구하여 자연세계 이치이자 인간사회 규범인 천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 이 경물치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천리를 이해한대. 근데 천리를 이해할 때 정보의 방향성은 잘 봐야 돼. 무엇을 통해서 천리를 이해한대? 일을 탐구해서. 만물의 본질인 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외부 세계를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외부 세계를 파악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경물치지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처럼 주인은 이일분쇄 구도를 활용해서 유학항전의 핵심 명제들과 성대학자들의 사유를 통합하여 성리학을 체계적 사상으로. 자, 보세요. 어차피 이건 과정입니다. 이 지문은 이제 과정이고요. 이 지문을 통해 가지고 어찌 됐건 간에 수능 특강에서 나왔던 경물치지의 개념들을 명확하게 맞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왜? 왜? 내 제스처가 왜? 너무 좀 그래? 요즘 같은 시국에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인가? 아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뭐야 이게 뭐? 기호 4번? 씨발 기호 4번 누군지도 몰라요. 어? 왜? 색깔 내가 왜? 파란색이 좀 있긴 한데. 씨발 빨간색도 써야겠네. 똑같이 쓰겠습니다. 알겠죠? 요즘 같은 시국에 제가 너무 특정 색깔만 편향적으로 썼네요. 빨간색도 쓸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경물치지의 이제 포인트는 이제 핵심을 좀 말해보면은 이라는 게 되게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거잖아.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는 그 깨달은 것 같은 거잖아. 중요한 거는 졸라 길게 나와 있긴 하지만 결국에 주인은 뭐다? 이라는 사물의 본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무엇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렇지. 세계 만물의 원리, 자연적인 질서 이런 것까지도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낮과 밤이 뭐 다른 원리 이런 식의 과학적 질서에 관련된 현상들도 외부 자연 세계에 대한 현상들도 이 하나로 다 딸깍거리려고 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한계가 있지. 무슨 한계가 있어? 형이상학은 무너졌어, 결국에. 맞아? 형이상학은 무너졌다고. 그게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야. 알겠지? 비교 대조. 자, 봅시다. 대조로 가야 되겠죠? 성리학은 조선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었지만 이일분수의 관념은 중화주의와 신문제 질서가 흔들리고 성리학적 자연관에 반하는 서양 과학이 유입되면서 모순을 드러냈어. 자, 서양 과학이 드러나면서, 자, 여기서 배경을 보면은, 자, 중국의 성리학, 즉 이일분수는 무엇의 등장으로? 서양 과학의 등장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되었다? 그렇지. 모순을 드러냈다. 모순을 드러냈다는 말은 그냥 얘네들은 망했다는 거야. 망했어요. 자, 서양 과학은 무슨 정보로 우리가 분류해야 돼? 서양 과학이라는 말. 서양 과학이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 뭐 있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자, 중국의 성리학과 서양 과학 있잖아. 자, 서양 과학은 자, 수리과학의 발전, 즉 경험주의의 확산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험주의. 너희들이 서양 과학이라는 말을 이제 그 독서 제시문에서 읽게 되잖아.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경험주의라는 개념으로 이제 큰 틀에서 이해하면 되고, 얘네들은 선험적 개념이라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험주의하고 선험적인 개념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야. 경험주의는 무슨 말이야? 경험주의 무슨 말이야? 지각? 지각은 네가 자주 하는 거잖아. 자, 경험주의라는 것은 무조건 말 그대로 맞아요. 지각된 대상, 그 경험적으로 관찰된 것만 믿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과학적인 귀납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취득된 정보만 우리가 팩트라고 따지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선험적이라는 말은 뭐야? 선험이 무슨 뜻이에요? 선험. 경험 이전의 것이라는 거야. 경험 이전의 것.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경험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 경험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야? 내적인 깨달음을 말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내적인 깨달음은 팩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팩트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개뚜들을 갖고 이제 모순을 드러내게 됐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지구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서양 과학은 어때? 관찰을 하려고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망원경을, 그렇다면 외부 세계를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망원경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다면 얘네들은 어때? 모여서 토론을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들이 알고 있는 유교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쓸데없이 막 근거 대가면서, 맞지? 그러면서 싸웠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배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이야.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모순을 드러냈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 정약용과 최양기는 이 중심 사유를 비판하면서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려고 했다라는 거지. 자, 이것에 대한 해결책. 자, 해결책은 정과 그 다음에 최. 정약용은 좀 등장한 짬바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정약용은 최양기에 못 비빕니다. 자, 근데 봅시다. 첫 번째. 근데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정약용. 맞죠? 이름부터가 존나 개쎄 보이죠? 맞아요? 자, 성리학의 본연지성 개념이 구체적 행위 이전에 선이 이미 내재된다고 간주함으로써 실천보다 수양의 경전 공부에 치중하게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정약용이 자, 일단은 성리학을 자, 비판했죠. 비판의 관점. 왜? 자, 선이 이미 내재된다. 선이라는 말은 뭐야? 이가 이미 존재한다고 간주함으로써 선은 이야. 선이 내재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2번의 문제점. 뭐죠? 수양을 실천보다 우선시 여기게 됐다라는 거야. 수양을 실천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자 그런 사상을 낳게 되었기 때문에 실천성이 떨어지는 측면에서 이제 성리학을 비판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적인 깨달음만 얻으려고 맞지? 앉아서 막 토론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만 이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탁상 공론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이 새끼들이 실천 안 하고 뭐가 본질이니 침 튀기면서 맞지? 막 그 벼루 던지면서 막 싸우기만 하니까 이 나라가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는 선악의 평가는 구체적 행위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 행위, 즉 뭐야?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고. 실천이 있어야지 선악이라는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를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기에 내재된 속성으로 재해석했다. 자, 여기서 주장은 뭐야? 이를 기에 내재된 속성이라고 파악했다. 자, 여기서 이기론이라는 개념을 좀 보자면 이라는 게 본성이라고 한다면 기라는 것은 구체적인 그 이가 담기는 껍데기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성리학자들은 껍데기인 기보다 본성인 이를 중요시 여겼는데 근데 이러한 영향력으로 인해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서 정약용은 이가 뭔데? 본성 그게 뭔데? 야, 본성보다는 뭐가 앞선다? 기가 앞선다. 현상, 물질적인 현상이 더 앞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는 기에 딸려오는 거다. 자, 이에 따르면 유는 무슨 유예요? 종류죠, 종류. 맞아요, 종류. 자, 사물의 종류는 기질이 다르므로 사물의 종류마다 기질이 다르므로 저마다 본성이 다르고 특히나 인간은 물리에 따른 본성만 지니는 동식물들과 달리 천으로부터 부여받은 영명성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 도덕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보량이 졸라 많은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되는 정보가 하나 반드시 있었어. 이게 무슨 정보였어? 저마다 본성이 다르대. 저마다라는 말은 뭐야? 모든 만물의 저마다는 만물이란 뜻이야. 저마다 무엇이 다르다? 본성이 다르다. 본성이 다르다는 건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가 다르다라는 거야. 성리학에 따르면 이는 어떻다라고 했어? 이일분수 무슨 개념이야? 이는 하나다. 본성은 하나다. 맞지? 분수 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하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얘는 이제 정반대인 거지. 맞지? 이가 다 다를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인간과 동식물의 식물까지 있나요? 동식물 있죠. 동식물의 뭐가 다르다? 이가 다르다. 맞지? 인간은 뭘 가지고 있다? 뭐 영명성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다. 영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질을 가지고 있대. 이 말은 정약용의 좀 한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위계질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약간 선민의식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그 본질적 존재 차이는 하늘이 정해준 것이다라는 인식은 맞죠? 하늘이 동식물보다 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람도 또한 신분이 있지. 신분제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론 정약용이 신분제 철폐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개혁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 개혁안은 되게 약간 좀 피상적인 개혁안이었습니다. 곤대였다는 거예요. 곤대. 맞아. 곤대. 자, 아무튼 간에 이러한 인식 아래 그는 천의 인격적 개념인 상제로 해석하였고 천리를 자연 세계의 위치가 아니라 상제가 부여한 인간사회의 규범으로 자 간주하였다. 자, 여기서 천리라는 개념은 또 무슨 개념이라고 대응을 해봐야 되냐면 이해 개념으로 대응을 해봐야 돼요. 천리는 이해 개념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상제의 개념으로 또 이해를 했는데 이 상제의 개념은 어찌됐든 간에 자연의 치가 아니라 상제가 부여한 인간사회의 규범, 인간사회의 규범으로 이해를 했다. 이 부분도 뭐야? 차이점에 해당되는 정보다. 차이점에 해당되는 정보. 그러니까 정보를 읽을 때 지금
이러한 중국의 성리학 사상이 모순을 드러내면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정량윤과 최한기의 입장을 서술해 줄게 라고 지문에서 예고를 해놨잖아. 자, 처음에 말했듯이 비교의 관점에 해당되는 그 정보 처리 방식으로 지금 얘네들을 읽을 때, 지금 정량윤과 관련된 진술을 읽을 때, 앞에서 각을 해서 성리학은 이랬는데 얘는 이거네, 얘는 앞에서 이랬는데 얘는 이거네, 얘는 이거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정보들을 좀 주목을 하면서 정보 처리를 해줬으면은, 자, 바람직했다. 하지만 정약용은 출제 가능성이 없다. 정약용은 여기 끼지도 못해요, 사실은. 맞아? 이걸 왜 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최한기만 넣기에는 좀 정보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최한기예요, 최한기. 알겠어? 한기영. 자, 19세기 중반의 최한기는 물리를 윤리와 구분하고 물리에 대한 객관적 인식론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자, 중요한 거는 최한기는 자, 윤리와 자, 물리를 분리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질서를,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말하는 자, 윤리적인 성리학에서의 그 질서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성리학은 윤리학, 그 성리학에서 이해분수는 맞지? 존재론에 관련된 것도 막 설명하려고 했었잖아. 즉, 세상의 사물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것이 생겨난 이유나 본질 이런 것들을 이라는 되게 추상적인 관념으로 막 설명하려고 했었잖아. 최한기 입장에서는 야, 씨 택도 없는 걸로 다 설명하려고 했네.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는 그냥 윤리적인 관점을 설명하는 거에만 좀 짜져 있고, 맞지? 물리적인 것을 설명하려는 것은 성리학의 입장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본 거야. 별도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는 경험 불가능한 개념을 만물의 본질로 상정한 관점, 그것은 바로 뭐야? 성리학의 관점이다. 성리학의 관점을 거부하고 기를 만물의 근원으로 상정하였다. 자, 이 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를 만물의 근원으로 자 설정하였다라는 것은 맞지? 차이점을 보여주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이점을 보여주는 정보. 만물의 근원을 이라고 봤던 성리학과 차이를 보여주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에게 기는 그 자체로는 감각할 수 없지만 그 작용은 감각할 수 있는 실제였고 이는 기의 작용에서 관찰되는 법칙성에 불과했다. 자, 여기서 이에 대한 관점이 나오죠. 얘도 이는 기에 딸려 있는 부수적 현상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정약용과 이 관점이 공통되는구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만물이 신기를 지니는데 자, 신기라는 개념이 나오죠. 신기. 기가 아니라 신기. 자, 각각의 상이한 형질에 따라서 고유한 신기를 지닌다고 생각을 했다. 여기서 신기에 관련된 진술 따라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신기라는 것은 만물이 신기가 같다 다르다. 만물의 신기가 같다 다르다. 자, 만물의 신기는 자, 상이한 형질에 따라 다르다. 상이한 형질에 따라서 신기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만물의 이제 신기가 다르다라는 말이겠죠. 자, 성질은 뭔데? 형질. 형질은 기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특정 성향과 능력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었다. 자, 형질에 관련된 진술 그냥 쭉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자, 만물이 개별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신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만물.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진술은 뭐 만물이라는 게 맞죠? 그 개별적인 사물이나 동식물, 인간들이 각각 다른 신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물의 종류가 같으면 신기도 같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도 파악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기는 맞죠? 종류와 상관없이 개별적인 모든 사물들이 각각 다른 신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한기의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요겁니다. 최한기의 그럼 경물치지라는 건 뭐냐? 주위의 경물치지는 뭐였어? 사물에 내재된 본성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이를 바탕으로 자, 그 자연 세계의 법칙이나 이러한 외부 세계의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시도를 했던 게 자, 그 주위가 말하는 경물치지였죠. 맞나요?
인간의 선한 본성이 발현되기 위해서 수양을 하는 건데 그 수양을 하는 과정을 경물치지라고 했고 경물치지를 함으로써 이 일을 바탕으로 외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주위의 경물치지였는데 최한계의 경물치지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경물치지 대상을 개별 사물의 운동에 나타난 법칙으로 상정을 하고 자, 이거는 뭐 하나 빼먹을 수 없이 다 중요한 문장이네요. 개별 사물의 운동 법칙. 사물의 운동 법칙.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개별 사물의 운동 법칙.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물리. 사물의 본성. 맞아? 사물의 본질과 그 움직임에 관련된 학문이 바로 뭐야? 물리. 맞아? 이 물리라는 개념을 최초로 상정을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이 지문의 티어가 계속 높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계속 말했듯이 왜 이 지문의 티어가 높다고? 왜? 연계되기가 좋아서. 아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했지. 요즘에 인문 지문에서 티어가 높은 지문은 무슨 지문? 아이씨. 뭐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맞죠? 내가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은 말을 했나? 너무 많은 말을 해가지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게 막 구분이 잘 안 되나? 자, 보세요. 최근에 출제되는 인문 지문의 트렌드가 바로 뭐다? 이 조선의 사상이라는 거야. 조선의 사상이 많이 출제가 돼. 조선 누가 봐도 망한 나라죠. 누가 봐도 진짜 좀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나라라고 인식을 하잖아.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헬조선 이런 말이 왜 나왔겠어? 헬조선. 그러니까 조선을 분석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금 크죠? 맞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 아니야. 너희들이 헬조선이라고 인식하는 거 사실 조선에도 이러한 발전된 사상과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문들이 최근 지문에 계속 출제되고 있다니까. 작년 인문 지문도 뭐였어? 조선 후기 개화 사상에 관련된 그 개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인식. 맞아? 북학 사상. 그리고 최근에 북학 사상, 개화 사상, 그리고 신분제 폐지에 대한 실학자들의 개혁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지? 최근에 매년 꼭 하나 이상씩 두 개씩, 하나에서 두 개씩. 그러니까 6구평 수능까지 하면 총 인문지문 3개잖아. 그 3개 중에서 최소 1.5개 이상씩 이러한 조선의 그때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사상이 아닌 맞지? 자, 조선에서 이렇게 발전된 사상과 자, 좀 시대를 앞서간 사상들을 그렇게 소개를 해주는 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최한기도 어때? 지금 이때 당시 조선 후기 여전히 정신 못 차릴 때도 이 사람은 뭐야? 물리라는 개념을 떠올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당파 싸움 할 때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었다? 물리적 실험하고 있었다니까? 물리학 실험하고 있었다니까? 자, 아무튼 간에 이런 경물 치질을 최한계가 말하는 경물 치질은 이런 거고 물리학을 말하는 거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는 추측, 검증, 변통을 제안했다. 자, 추측, 검증, 변통. 자,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나열되는 정보는 그냥 묶어주시면 돼요. 추측, 여기서 여기까지 추측, 여기서 여기까지 검증, 여기서 여기까지 변통. 이런 식으로. 맞죠? 자, 정보를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맞죠? 위에다가 추측, 검증, 변론. 이렇게 묶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지문이 여기서 이제 끝나고 있잖아. 어차피 추측, 검증, 변론,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여기 와가지고 대응시켜 가면 돼. 알겠어? 그리고 빠르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추측은 감각기관을 통한 경험과 신기에 저장된 기억과 지식. 신기에 저장된 기억과 지식? 여기서 신기? 사람 개별마다 가지고 있는 신기가 다 다르다고 했죠. 맞아? 만물이 가지고 있는 상이한 형질.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신기가 달라. 그러니까 그 신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뇌, 기억력 이런 것들을 다 총합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내가 관찰한 것을 비교해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지? 내가 이제 벌을 예전에 잡아 먹어본 기억이 있어. 벌의 맛을 맞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 벌의 맛에 대한 신기가 있어. 맞아? 그럼 내가 또 이제 벌을 보면서 벌을 딱 잡아 먹으면서 이 벌에서 느껴지는 맛을 내가 가지고 있는 벌의 기존의 기억을 하고 있는 벌의 맛과 비교를 해가면서 이 벌은 존나게 맛없네? 라고 하면서 어때? 경험적 지식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 세 가지 방법이 어때? 과학적 지식이 누적돼 가는 자 그러한 귀납적 방법론과 매우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맞죠? 보시면 막 그 지금 새롭게 지각한 외부 세계의 경험이 기존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을 때 맞지? 그랬을 때 막 기존의 지식을 수정하는 작업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나요? 이거는 예전에 수능 질문에서 나왔던 포포가 말하는 과학적 지식이 누적되는 그 과정에 관련된 그 진술과 아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어. 자, 여튼지 간에 이러한 최강기의 추측, 검증, 변통이라는 것은 서양의 과학적 방법론을 어때? 유학의 관점과 유학의 관점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실현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봅시다. 4번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4번은 뭐가 틀렸죠? 주희는 월인 청강의 비유로 이일분수를 설명하면서 이를 호수로 이는 뭐야? 호수가 아니라 뭐야? 달이죠, 달. 주희가 말한 이일분수에서 이는 호수가 아니라 달. 기는? 호수. 호수에 비친 달이겠죠. 호수에 비친 달. 오케이? 호달. 자, 5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선정리 후판단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분수. 근데 자, 여기서 2일분수라는 것은 본질은 하나지만 나누어진 것은 다양하다. 이는 하나지만 기는 다양하다. 뭐 이런 말이겠죠. 정의의 윤리론에서 동일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정의의 윤리론에서 동일성을 강조하는 의미? 2일분수? 아니죠. 2일분수라는 것은 정의가 이제 그 윤리학에서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윤리론에서. 근데 여기서는 동일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 즉 이 1은 같지만 맞지? 분수는 다르다라고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동일성을 강조하는 의미 너무 막연하죠. 맞나요? 2번 성리학 존재론에서 자, 존재론에서라는 말이라고 한다면 몇 번째 문단에서 이제 그 답을 세 번째. 존재론은 세 번째고 이제 윤리론은 네 번째죠. 맞나요? 그래서 각각 2, 3번 선택지는 4번째 문단에서 4, 5번 선택지는 네 번째 문단에서 각각 털어야 되는 게 핵심이었어요. 자, 2번 성리학 존재론에서 이는 당위의 원칙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당위의 원칙은 존재론이 아니라 윤리론에서 언급한 개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답은 3번이고 자, 4번 성리학 윤리론에서 태극과 음양이 야 이건 뭐야? 윤리론이 아니라 존재론에 대한 개념에서 따왔어야지. 5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존재론에 관련된 개념에서 따왔어야 된다. 맞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각 선지가 언급하고 있는 정보가 어느 문단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정도만 감을 잡을 수 있었으면 쉽게 풀 수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긍정 발문이 아니라 부정 발문유로 나왔었어야 돼요. 사실 이 문제는 맞죠? 정신 못 차리고 긍정 발문으로 냈는데 자,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알겠어? 이러면 수험생들 헷갈리지. 자, 이거 내용일치잖아. 맞지? 이건 내용일치야. 자, 그리고 6번은 나름 괜찮았어요. 정약용과 최한기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뭐였어? 공통점? 요거였지. 요거. 맞니? 요거. 이가 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핵심 바로 뭐였어? 이 1분수. 이는 하나지만 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지. 맞지? 본질은 하나. 둘 다 중요해. 하지만 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그 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야. 그게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관념적 실체를 떠받치면서 살았던 그 몇백 년의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거지. 그러면서 이라는 것보다는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의 속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 그러한 열린 사상을 가진 두 실학자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지. 맞지? 최한기는 실학자라기보다는 그냥 과학자였어요. 이 사람은 또 실학도 싫어했어. 또 실학자들 해가지고 실학자들 존나 모순적이라고 하면서 존나 깠어. 이 사람은 진짜 엄청 똑똑해요. 저는 최한기 되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면 좀 게이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최한기라는 사람 처음 알고 진짜 관련된 저서나 책들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정말 매력적인 거야. 맞지? 시대를 너무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어. 맞아? 말년이 좀 안 좋긴 했는데. 자, 7번 최한기 입장에서 성리학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분수의 이거 하나하나 볼까요?
분수의 이는 인간의 마음에 내재야 하므로 사물에 깃든 분수의 이를 따로 탐구할 필요는 없다. 자, 중요한 거는 성리학을 비판했기 때문에 이제 이라는 것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도 살짝 의심을 했겠죠, 사실은. 맞아요. 이보다는 기가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정약용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성리학 이걸 비판하는 논지는 명확히 나타나 있어. 맞지? 근데 최한계 입장에서는 성리학을 명확하게 비판한다라는 입장의 정보는 나와 있지는 않아 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 여기서 윤리를 물리랑 분리했다라는 거야. 즉 어디 윤리학 사상에서나 쓰일 법한 개념들, 맞지? 어디 물리학으로 이제 접근시켜 가지고 어디 이제 문과가 이과 영역에서 깝치냐라는 입장인 거야. 최한기 입장은. 맞아? 그러니까 주인은 그냥 생 문과, 최한기는 이과야. 맞지? 어디 문과가 이과의 영역에서 깝치냐, 뭐 그런 느낌이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라는 윤리적 개념과 이라는 윤리적 개념을, 맞지? 기존의 성리학자들은 어때? 물리적 상황에 물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개념에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구분하면서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점. 이게 최한기 입장에서는 성리학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요인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8번 선택지는 1, 2, 3번까지는 잘 선택을 했었죠. 근데 이거는 저는 1, 2, 3번 좀 어려워요. 1, 2, 3번 한번 볼까요? 2번? 자, 그러면 2번 선택지도 한번 볼게요. 자, 주의가 말한 분수의 이는 사물에 내재한 형이상학적인 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객관적 인식의 대상으로 볼 수 없겠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보기의 철학자의 관점은 최한계의 입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최한계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죠. 최한계의 입장을. 맞나요? 자, 잠깐만. 보기 설명을 해줄게요. 보기. 자, 보기를 보니까 최한계하고 정약용의 각각의 사상들의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약용은 기를 이에 대해 독립적인 것으로, 이를 기에 의존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뭐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보다 기를 우선시 여기는, 이보다 기를 더 중요한 관점으로 여기는 사상이 그대로 소개되어 있고요. 맞죠? 인간을 비롯한 사물의 본성을 종류에 따라서 구분함으로써 일분수의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일분수의 관념이라는 건 뭐야? 모든 사물의 본질은 하나라는 거야. 본질은 하나라는 말에서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니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맞아?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했던 게 일분수라는 거야. 맞아? 자, 반면 최한기는 비록 형질의 차이를 언급했지만 만물이 동일한 기에서 비롯되며 신기가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기일분수를 주장했고, 이는 만물을 이론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중세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거 마지막 줄 밑줄 쳐주세요. 만물을 이론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중세적 사고. 그러니까 중세적 사고라는 말은 뭐야? 어떠한 사물의 현상이나 사물의 존재 원인이나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근원은 하나라고 보는, 맞지? 단편적인 사고를 중세적 사고라고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일분수도 모든 사물의 발생 원인이라든지 사물의 본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에서 비롯된다라는 단편적인 사고로 보여주고 있잖아. 그게 이 글에서 보기에서 비판하고 있는 중세적 사고라는 거야. 전근대적인 사고라는 거지. 최한기도 마찬가지로, 최한기는 그래, 성리학보단 성리학의 관념적인 이보다는 그래도 좀 물리적인 기를 이제 중심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까지는 괜찮았으나, 근데 중요한 건 만물이 동일한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점에서 아직 중세적 사고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주의가 말한 분수에 있는 사물에 내재한 형이상학적인 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맞죠? 객관적 인식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지금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최한기나 정약용 인식 모두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진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 자, 근데 4번하고 5번 보시면 4번은 좀 선지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5번은 완벽하게 틀린 내용이거든요.
자, 5번은 최양기는 만물이 지니는 신기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 세 가지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신기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신기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 그것은 바로 그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나의 마지막 글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줄. 기 중심의 존재론을 바탕으로 최양기는 경물 취지의 대상을 개별 사물의 운동에 나타난 법칙으로 설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방법. 여기서 말하는 이는 그 선행 문장에서 범위가 어디까지야?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래. 이는 뭐야? 개별 사물의 운동에 나타난 법칙이잖아. 맞지? 개별 사물에 나타난 운동 법칙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이 세 가지를 제시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개별 사물들의 운동에 나타난 법칙이 신기라는 말이야? 신기? 아니죠. 개별 사물들의 운동 법칙은 아니고, 신기라는 것은 기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특정 성향과 능력으로 구체화된 그 형질에 따라 형성되는 게 신기죠. 개별 사물들의 운동 법칙은 별개의 것이야. 맞아? 그러니까 5번 선택지는 명확하게 틀린 건 맞아. 신기를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아니라 말했듯이 개별 사물의 운동에 나타난 법칙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기 때문에 5번은 명확하게 틀린 게 맞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치 불일치로 이제 답이 나오는데, 그 4번도 이거는 실제 평가원이었으면 이거 복수 정답입니다. 왜냐면 최양기는 형이상학적 그 이 대신에 기를 만물의 근원으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중세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것이겠군. 자, 이 대신에 기를 만물의 근원으로 성장했다는 것 자체는 중세적 사고와는 관련이 없어요. 왜냐면 중세적 사고는 만물을 이론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이 바로 중세적 사고로 볼 수 있는 지점이야. 이론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은 근원이 하나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는 만물이 동일한 기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나오고는 있죠. 맞아요? 만물이 동일한 기에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는, 자, 보세요. 본문에서 따지면은 기는 만물의 근원으로 상정을 했고, 근데 이 만물의 근원은 하나다. 기라는 것은 하나다라는 말로 나오고 있진 않아. 자, 여기서 기는, 최양기가 말하는 기는 신기라는 개념으로 구체화가 되고, 신기는 만물 그 개별 사물마다 다 다르다고 진술이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기하고 신기를, 맞죠? 기하고 신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만한 구분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4번 선택지는 완벽한 진술은 아닙니다. 이해돼요? 자, 여튼지 간에 이 대신에 기를 만물의 근원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오히려 보기에 첫 번째 줄에 나오는 형이상학적 인 이에서 기를 분리해냄으로써, 맞죠? 객관적 인식에 이를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이론가로 평가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중세적 사상에서 더 벗어나 근대적인 사고를 하는, 자, 근대적인 사고에 좀 더 가까운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 아직 중세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라는 진술 또한, 맞죠?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선택지는 완벽한 선택지가 아니다. 맞죠? 존나 두드려 맞아야 된다. 근데 5번은 5번 나름대로 사실관계 일치 불일치 때문에 틀렸고, 4번 또한 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깁시다. 힘들어? 노래 하나 부를래? 뭐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는. 자,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하기 싫고 어렵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개 쉽죠? 개 족밥이죠? 금방 풀죠? 이런 식으로. 맞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봐. 별거 아니라는 인식. 맞아? 별거 아니네. 금방 하겠네. 이런 마인드. 어차피 힘들게 할 거 알아. 어차피 힘들 거야. 어차피 힘들 걸 너희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 안 그래? 지금까지 한 수 풀면서 어느 한순간 편하게 막 풀린 적이 있어요? 1필 위주로? 알고 있어. 본인도 알고 있을 거야. 본인도 알고 있을 건데, 근데 이제 마인드를 바꿔 먹어보자 이거지. 맞지? 그게 족밥이죠? 이런 식으로. 맞지? 별거 없다. 인생 뭐 별거 없다. 자, 스마트폰에
시계가 작동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글인데 잘 보세요. 자, 스마트폰의 시계가 맞죠? 정확한 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RTC, NTP 요 개념이 나오고 있죠? 맞아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자,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RTC라는 정보하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서버, 네트워크 시간 프로토콜 서버, NTP. 자, 네트워크 서버의 개념, 뭐 두 가지의 개념적 주체가 나오고 있는데, 클라이언트는 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뭐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은데, 클라이언트는 뭡니까? 이 기술 지문에서 클라이언트라는 말이 나오면 뭘로 대응해야 돼요? 클라이언트 무슨 뜻이죠? 클라이언트 무슨 뜻이야? 클라이언트 누구야? 소비자잖아. 소비자. 개별 소비자. 개별 고객이라죠. 고객을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학 지문에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나오면 자 봐봐. 개별적인 개인들을 말하는 거야. 개인들. 그러니까 우리 각각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지.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시계 다 나오죠. 시계 안 나온 사람. 뭐 그런 사람 없죠. 맞아요. 아무튼 스마트폰에 그 시간이 나오잖아. 그렇다면 그 개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나타나는 그 시간들은 개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우리가 각각 클라이언트야. 우리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기계 안에 기계를 각각 이제 RTC라고 하는 거고, 이 RTC가 맞죠? 시간을 정확히 한치 오차 없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 NTP로부터 계속 무엇인가를 정보를 받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나요? NTP 서버는 원자 시계와 같은 고정 및 시각 표시 장치를 통해서 정확한 시각을 유지하는데, 아무튼 이 새끼는 존나 정확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녀석이 우리에게 계속 정보를 준다는 거야. 자, 그러려면은 얘는 항상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얘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맞죠? 뭐가 있어야 된다? 네트워크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두 개의 시간이 동기화가 돼야 돼. 동기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시간하고 요 시간하고 동기화 되려면 서로 통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통신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어. 맞지? 자, 클라이언트와 NTP 서버 사이에, 자, 클라이언트를 동그라미 하고 NTP를, 자, 네트워크 서버의 NTP를 세모라고 한다면 중요한 거는 자, 동그라미하고 세모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자, 동기화가 필요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통신을 할 때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맞아? 자,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서 무엇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네트워크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서로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맞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자, 그 클라이언트는 이제 네트워크 서버에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네트워크가 지금 몇 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과정에서 서로 시간이 동기화가 되겠지. 근데 서로 그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될 수가 있다고. 맞지? 그것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시간을 정확히 그 측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네트워크 지연은 보니까 물리적 거리가 멀면은 발생할 수가 있대. 맞지? 물리적 거리가 멀면. 그러니까 서버는 서울에 있는데, 맞아? 개별적인 클라이언트가 이제 경기도에 있을 때, 제주도에 있을 때, 저기 아프가니스탄, 뭐 파푸아 뉴기니 이런 데 각각 있을 때 각각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된다는 말이겠지. 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혹은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가 네트워크 장치에서 처리되는 동안에도 시간이 지연될 수가 있다. 자, 데이터가 자, 네트워크에서 처리되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점이고요. 이에 NTP 서버를 좀 더 촘촘하게 설치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양인 네트워크 대역폭을 넓히는 것이 자, 네트워크 지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자, 이게 문제 상황이고, 문제 상황은 항상 무슨 정보와 대응을 해봐야 돼? 해결책에 해당되는 정보와 대응을 해봐야 되겠지? 해결책에 해당되는 정보는 네트워크 대역폭을 늘린대. 자, 네트워크 대역폭을 늘린다. 이 정보. 자, 그 다음에 고성능의 네트워크 장치를 사용을 하거나, 이 정보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NTP 서버를 좀 더 촘촘하게 설치를 하거나. 그러니까 NTP 서버를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맞지?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거리가 줄어들겠죠. 물론 많이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한 곳에 몰아서 많이 설치하는 그런 무식한 전제는 하지 않겠죠.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당연히 그렇지. 맞지? 막 좀 이제 서버 본진을 맞아? 좀 펼쳐 놓으면은 맞아? 이게 각각 클라이언트라고 한다면 맞아? 한 군데에 몰아서 설치하지 않고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촘촘하게 설치를 하면은 그럼 그 개별 클라이언트와 거리가 물리적 거리감이 줄어들겠죠. 원래 이게 없었다가 이게 생겼다고 하면 맞지? 자, 그다음 세 번째 고성능의 네트워크 장치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트래픽 관리. 자, 중요한 거는 이 네 개의 정보는 반드시 밑줄이 쳐져 있었어야 됐고 이 네 개의 정보는 뭐와 대응시켜야 된다? 이 네트워크 지연이라는 문제점과 대응을 시켜봐야 된다. 맞지? 자, 문제와 해결책은 서로 쌍인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맞지? 쌍쌍으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맞죠? 자,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 지연을 보정하고 최대한 정확하게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RTT 방식과 오프셋 방식에 대한 이해. 이게 이제 핵심이었죠. 맞나요? 자, 최소 RTT 서버 방식이 주로 활용이 된다. 자, 어찌됐건 간에 RTT 방식하고 자, 그 다음에 오프셋 방식. 자, RTT랑 오프셋 방식 이거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자, 중요한 거는 이 RTT하고 오프셋 방식이 지금 독립적으로 시행이 되는지 종속적으로 시행이 되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파악을 해야 돼? RTT하고 오프셋은 서로 같이 가는 정보야? 아니면 독립적으로 가는 정보야? 같이 가는 정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이 가는 정보인데 선후 관계 좀 중요할까요? 선후 관계? 선후 관계 중요해요? RTT와 오프셋을 이용하여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 최소 RTT 서버 방식이 주로 활용이 된다. 이 방식은 통신하는 여러 NTP 서버 중 RTT가 가장 적은 NTP 서버와 동기화한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NTP 즉 하나의 서버만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서버를 이용을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네트워크 반응 시간이 적게 걸리는 그 서버를 선택을 해가지고 시간 동기화하는 데 사용을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은 RTT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 개의 서버에서 동시에 시간 정보를 받아가지고 스마트폰이 시간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서버에서만 시간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 RTC가 이제 시간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 하나의 서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RTT 방식으로 하나의 서버를 선정한다는 거야.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자, 그래서 첫 번째 RTT 방식부터 보면은 맞죠? RTT 방식부터 보면은 자, 클라이언트가 NTP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데 걸린 시간에서 NTP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낸 요청을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을 뺀 값이다. 정보 처리할 때 어떻게 해서 써야 되느냐?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라이언트가 있어. 클라이언트가 있고, 자, 클라이언트는 C라고 하고, 맞지? 그 다음에 서버는 NTP니까 N으로만 합시다. 자,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청을 보내, 맞지? 요청을 보내. 자, 그럼 네트워크가 이제 처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다시 응답을 보내. 응답.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데 걸린 시간.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는데 걸린 시간이 있겠지. 맞지? 그 시간에서 자, 무엇을 뺀다?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데 걸린 시간,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을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을 뺀 값이다.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청을 처리하는데 이 고객의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을 하는데 걸린 시간을 뺀대. 맞지?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클라이언트가 NTP 서버에 응답을 받는 시간 4에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낸 시간 1을 빼가지고 구한다. 여기서 보시면 1, 2, 3, 4의 개념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건 시간적 순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낸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야. 맞지? 클라이언트가 일단 요청을 보낸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라고. 서버에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자, 서버가 이 요청을 받은 시간이야. 요청을 받은 시간.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정보를 처리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시간이야. 응답. 맞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이제 쏴줬을 때 클라이언트가 그 응답을 최종적으로 받은 시간이 네 번째 시간. 맞지? 그럼 시간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 맞아? 그러면은 1번하고 4번은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시간이지. 그리고 2번하고 3번은 바로 뭐야? 네트워크 서버에 관련된 시간이야. 그럼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에게 언제 요청을 보냈는지와 언제 요청을 받았는지에 대한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시간에서 그 요청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정보를 처리한 시간만 빼면은 정확히 이 네트워크가 빠른지 느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공식화 시키고 있어? 4 빼기 1. 4 빼기 1. 자. 여기에서 뭘 뺀다? 자, 요청 응답한 시간에서 받는 시간을 뺀다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3 빼기 2. 이걸 뺀다. 자, 그래서 요렇게 계산한 값이 RTT 값인데 이 RTT 값이 가장 작은 네트워크 서버 값을 어때?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정보를 받을 네트워크로 선정을 한다는 거야. 자, 됐어? 자,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중간에 이런 개념이 나왔다고 한다면 맞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도식화만 시켜주고 넘겨가세요. 문제를 통해서 풀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프셋. 자, 오프셋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시간 차이를 의미한다. NTP 서버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프셋도 그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2에서 1을 뺀 다음에 자, 3에서 4를 뺀 값을 2에서 1을 뺀 값보다 2에서 1을 뺀 값을 3에서 4를 뺀 값에 더해. 그 다음에 그 더한 값을 2로 나누죠. 맞아요? 이게 도식화가 되어 있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된다? 시간이 빠르다. 이게 만약에 양수면 시간이 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야. 됐어?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일단 10번, 11번, 12번 빨리 털어봅시다. 10번은 2번 아무 생각 없이 골랐으면 2번 골랐을 건데, 자, 답은 4번이죠. 자, 장치의 구성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맞죠? 뭐 RTC가 어떻게 무엇으로 작동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분석의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 PS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 PS 구조로 답을 구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 자, 11번. 답은 1번인데 NTP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에는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되지
않는다. 네트워크 지연은 언제 발생해? 이 과정에서 발생이 되잖아. 맞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보내고, 그리고 그 요청을 보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네트워크가 정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네트워크가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보내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 맞지? 그 네트워크 지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요청 대비 응답 값이 얼마나 빠르냐 이걸 따지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1번에서 보면은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를 전송할 때에는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데 당연히 발생을 하죠. 맞아요? 요때도 발생하고 요때도 발생한다고 나와 있잖아. 근데 2번 선택지가 조금 애매한데, 혹시 2번 고른 친구 있어요? 2번 왜 골랐어? 지은이? 포함되지 않아요? 현덕이는 왜 골랐어? 구직하시는데 그 시간에 그 포함된다고 돼 있어서 틀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NTP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는 시간,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요 시간이죠. 요 시간을 말해요. 요 시간. 맞죠? 맞나요? 요 시간을 말하는 건데, 요 시간은 RTT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RTT는 이렇게 계산된 값이 RTT 값이죠. 맞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선택지 의도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선택지 의도도 잘 뭔지 모르겠고, 자, 이 값을 구함에 있어서 이 값이 지금 반영이 된 건 맞는데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말의 진술이 조금 애매하게 적혀 있긴 해요. 그래서 2번 선택지는 버리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불명확하게 선택지를 제시하면 안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2번 선택지는 논리적 오류가 있다. 그래서 독서 지문에서는 아까 전에 8번에 4번하고 11번에 2번, 자, 요거 좀 오류가 있다. 자, 여튼지 간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네트워크 지연을 줄이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4번이죠.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통신하는 NTP 서버의 수를 최소화한다. 이것도 좀 아무튼 근데 이거는 털어낼 수는 있어요. NTP 서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그 각 클라이언트 간의 물리적 거리감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지연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진술은 뭐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4번 선택지도 좀 애매하긴 했는데 나머지 선택지들에서 뭐 답이 될 만한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찍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11번, 12번 문제가 좀 아쉬웠다. 근데 13번 문제는 나름 정말 괜찮았다. 맞지? 자, 1, 2, 3, 4만 딱딱딱딱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RTT하고 오프셋이 맞죠? 종속적 관계로 두 개가 다 적용이 돼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야. 자, 보시면 RTT 방식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면, 자, 계산하기 쉽게 1번과 4번 값은 좀 고정값으로 제시를 해놨어요. 맞죠? 0.00, 00.000 맞죠?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서버 1의 응답을 받은 시간, 클라이언트가 결국에 서버의 응답을 받는 시간은 지금 서버 1과 서버 2의 값이 다 동일하죠. 맞나요? 즉 두 개의 값이 동일해. 맞아? 두 개의 값만 동일하니까, 자, 두 개의 값이 동일하니까 각각 서버 1에서의 3에서 2를 뺀 값, 그 다음에 서버 2에서 3에서 2를 뺀 값을 각각 계산을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맞죠? 어차피 이 값은 동일하잖아. 4에서 1 값을 뺀 거는 서버 1이든 서버 2든 뭐야? 300이잖아, 300. 맞나요? 300에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는 거야. 그냥 절대값 씌워가지고 그냥 빼주면 돼. 맞아? 심플하게 해주면 돼. 자, 여기에서 자, 서버 1에 3 빼기 2를 구해보면은 어때? 150 빼기 100이죠. 150 빼기 100. 맞나요? 응답을 보낸 시간이 3번, 응답을 보낸 시간이 3번 시간이고, 응답을 받은 시간이 2번 시간이잖아. 3에서 2를 빼니까 50이야, 50. 그러니까 서버 1은 RTT 값이 250이네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서버 2의 RTT 값 구해보니까 똑같이 300에다가 뭐 빼야 돼? 3 빼기 2니까
200에서 50 빼면 뭐가 돼요? 150이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50이 되는 거죠. 자, RTT 값은 높을수록 빨라요? 낮을수록 빨라요? 낮을수록 빠르다는 게 핵심이야. 맞지? 즉 서버 2가 더 지연이 적게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봐야 돼.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반응 속도가 느리다 이 개념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RTT 값에 의해서 지금 서버 1하고 서버 2 중에서 뭐를 선택했을 것이다? 2! 두 번째. 2! 아닌데? 왜 2가 되는 거지? 자, 아무튼 간에. 후자! 와. 요즘 좀 조심해. 조심해야지. 맞지? 이게 유튜브에 올릴 거라서 맞죠? 어떤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지 몰라요. 맞죠? 저는 요즘에 진짜 온갖 엇가란 다 당하고 있습니다. 맞죠? 유튜브 진짜 몇 명 안 보거든? 어차피 많이 봐봤자 100회? 150회 밖에 안 돼.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맞지? 너 거기 어디냐? 막 이러면서, 맞지? 막 이러면서 찾아간다 이럴 수가 있어. 무서워. 쉽지가 않아, 얘들아. 자, 그러면 오프셋 방식 구해보자. 오프셋. 서버2의 오프셋 방식 구해야 돼요. 서버2의 오프셋 방식. 자, 2에서 1을 빼볼게. 2에서 1. 자, 2는 요청을 받은 시간이죠. 서버2에서 요청을 받은 시간은 50이야. 50. 맞지? 자, 그 다음에 1에 해당되는 정보는 어때? 0이지. 0. 0이니까 0. 뺄 게 없어. 그렇다면 요 값은 50이야. 자, 그 다음에 3-4 계산해보자. 서버2의 3에서 자 4의 정보를 빼보자. 3에서 4를 빼면 몇이야? 50? 뭐요? 서버2의 3에 해당되는 시간 뭐야? 서버2의 3에 해당되는 시간. 200 서버2가 정보를 받은 시간, 정보를 보낸 시간. 그러니까 서버, 봐봐.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어. 그러니까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정보를 받은 시간이 2번 시간이고, 맞지? 자, 그리고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보낸 시간. 즉, 정보를 보낸 시간이 3번 시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답을 보낸 시간이 200이잖아. 맞지? 200에서 뭐 빼야 돼? 4번 시간이니까. 300을 빼야 되겠지. 200 빼기 300은? 이게 국어야, 이게 국어. 엄청나게 무슨 적분해라, 미분해라. 이런 게 아니라고. 알겠어? 200 마이너스 300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1을 나누는 거잖아. 맞지? 1을 나누면은, 자, 결국 몇이 돼요?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잘못 계산해가지고 마이너스 50. 이렇게 계산하고 이러지만 않으면 되죠. 자, 중요한 건 마이너스 25는 뭐예요?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는 지금 그 표준, 원래 네트워크 시간보다 지금 현재 시간이 어때? 받은 시간이 25초 빠르다. 25초인데 여기서 25초는 몇 초야? 0.025초 빠르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시간이 빠르니까 이만큼 시간을 좀 늦춰야지 시간이 동기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서버2에서.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대응하면 됩니다. 알겠어? 꼭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안 돼요. 자, 사회짐은 13분 하고 끝낸 다음에 정상 8시 10분에 쉽시다. 이거 사회짐은 13분에 끝낼 수 있거든요. 자, 사회짐은 하고 좀 쉽시다. 힘들어? 쉬는 시간 다 같이 가자. 야, 나도 힘들어. 나도 쉬고 싶어. 나도. 알겠어? 나도 쉬고 싶어. 나 진짜 쉬고 싶어. 자, 봅시다. 사회지문. 자, 전통 경제학이 먼저 나오고 있죠. 자, 전통 경제학의 특징을 좀 보니까
인간은 주어진 정보에 치밀하게 계산하여 기대의 효용이 큰 대안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하죠. 자, 전통 경제학에서 인간을 무엇으로 간주하고 있어? 인간을, 그렇지, 기대 효용이 큰 것을 선택하는 주체로 가정하고 있다. 너희들도 인간이잖아. 전통 경제학에서 너희들은, 맞지? 기대 효용이 큰 선택을 하는 주체로 본다는 거야. 기대 효용이 뭔데요? 기대 효용은, 자, 100% 확률로 5,000원을 받는 대안 A와 50% 확률로 11,000원을 받는 대안 B가 주어지면 사람은 B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 주어지면 사람은 B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A를 선택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이때 기대 효용이란 사건 X의 발생 확률과 사건 X의 발생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 혹은 손실에 대한 기대값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 기대 효용이라는 것은 확률에 그 이익 또는 손해의 기대값을 말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해당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이익 또는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값의 기대값. 그러면 봐봐. 자, 두 가지 사건이 지금 비교되고 있지. 100%의 확률로 5,000원이라는 이득을 얻는, 맞지? 100%의 확률로 5,000원이라는 이익을 얻는, 맞지? 기대값은 얼마야? 50만 퍼센트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0%는 맞죠? 다른 수치랑 계산할 때는 1로 계산합니다. 100%는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지. 5,000이라는 값으로 이해할 수 있어. 맞아? 근데 50%의 확률로, 맞지? 50%의 확률로 11,000원을 얻는 것은, 자, 몇의 기대값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지. 이거는 2분의 1이잖아. 이거는 2분의 1이잖아. 맞지? 5,500이다. 그러면 전통적 경제학에 따르면 기대 효용이 높은 것은 A하고 B라는 선택 중에서 당연히 B가 어때? 기대 효용이 높기 때문에 B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야. 리즈너블한 선택인데, 근데 실제 사람들은 A 이지를 한다는 거야. 이거 누가 봐도 A 안 고르면 호구주? 막 이러면서 A 고른다는 거야. 왜? 그게 전통 경제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거죠. 이러한 예외가 나타나는 이유는 행동 경제학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왜 이러한 기대 효용, 인간은 이렇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통 경제학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맞지? 행동 경제학에서 자, 이러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다는 거야. 됐어? 이거 무엇을 통해서? 인지편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러한 비합리적인 선택을 설명한대. 근데 사실 얘들아, 인지편향이라는 개념은 예전에 기출에 한번 나온 바가 있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어? 그냥 내가 도식화 시켜줄 테니까 요건 요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맞아? 자, 보시면 인지편향은 사람들은 이익이 발생되는 상황과 그리고 손해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있지?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맞지? 자, 확실성과 그리고 손실 회피. 자,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높은 상황에서는 확실성을 선택을 하고요, 사람들이. 자, 손해를 보는 상황은 확실성보다는 위험 추구적 성향을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맞지? 확실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이득을 확실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의 수를 배제하려고 하고,
확실하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맞지? 무조건 정해진 양의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일정 확률로 손해를 적게 안 보는 자, 그런 리스크를 추구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게 바로 이제 인지 편향이라는 건데, 여기에 또 예외 정보가 있어. 예외 정보. 예외 정보라는 것은 여기서 예외는 20%보다 낮은 확률에서는 이러한 편향 정도가 반대로 나타난대. 왜냐하면 사람은 20%보다 낮은 수치에 관련된 진술은 맞죠? 자, 사람은 20%보다 낮은 어떤 수치에 대한 반응은 이러한 이익과 손해에 관련해서 보여주는 이 편향성이 반대로 나타난대. 왜냐하면 20%보다 낮은 확률은 실제 확률보다 더 크게 인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존 확률이 11%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왠지 11%라는 실제 수치보다 더 높게 한 15, 16 정도로 그 수치를 인식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예외 상황에서는 요 1번과 2번에 관련된 이 관계가 역전이 된다는 거야. 1번과 2번의 관계가 역전이 된다는 것은 맞지? 어떠한 확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손실 회피 전략으로 가고, 맞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확실성 그 전략으로 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인지 편향에 관련된 진술 중에서 자, 그 다음에 프레이밍 효과라는 게 있어. 참고로 이제 프레이밍은 자, 이건 꼭 알아둬야 되는데, 같은 정보라도 그것을 제시하는 방식을 바꾸면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90%의 생존율과 10% 사망률은 똑같은 말이지. 똑같은 말이잖아. 똑같은 말이지만, 자, 근데 90%의 생존율이라는 개념. 90%의 생존이라는 말은 이익을 강조한 말이야, 손해를 강조한 말이야. 이건 이익을 강조하는 말이야. 근데 10%의 사망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은 손해를 강조한 표현이지. 어떠한 것을 프레임으로 내거느냐에 따라서 맞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전략은 달라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들이 있어. 100명의 사람들이 있고 이 1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제 어떤 리더가 자, 생존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해. 지금 좀비가 창궐 했어. 맞아. 좀비가 우리 딱 5명 있네, 지금. 너희들 5명 있어. 내가 리더야. 씨발. 내가 리더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수 특강을 하고 있는 동안 밖에서 맞지? 밖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씨발 다 물고 뜯고 난리가 났어. 맞아. 물고 뜯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존을 도모해야 되겠지. 맞아. 여기서 생존을 도모해야 돼. 어떻게 해? 너희들 대학도 못 가고 맞지? 난 결혼도 못했어. 씨발. 서로 각자 이셈이 있어. 각자 이셈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떤 여러 생존 전략을 너희들에게 막 발표를 할 거야. 발표를 하는데, 야,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어.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어. 자, 이 A하고 B는 사실 동일한 전략이야. 동일한 전략은 뭐냐면, 자, 뭐 이런 거겠지. 여기다 적어보자. A랑 B. 여기서 A랑 B는 동일하게 무조건 우리 5명 중에서 2명은 무조건 확정적으로 사망해. 2명은 확정적으로 사망. 그리고 3명은 생존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플랜 A는 야, 이거는 진짜 2명은 죽을 수 있는데 로 시작하는 전략이 있고, B는 야, 이건 확실히 하면 3명은 살 수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전략이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2명은 죽는데 라고 먼저 시작하는 전략은 어때? 손해가 강조된 전략이겠지. 맞아?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 요거를 추구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확정적으로 이제 이게 확률적인 논리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손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 확률적인 요소를 취하는 거고, 확률적인 선택을 취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은 확실하게 정해진 상황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게 인간의 그 인지 편향이라는 거야. 16번 문제 바로 가보자. 인지 편향에 관련된 16번 문제의 진술.
자, X국에 치명률이 높은 전염병이 발생해서 600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었어. 자, 보건당국에서 아래 두 가지 대안을 준비하여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투표하게 했어. 대안 1하고 2. 시행할 경우 200명이 생존한다. 무슨 상황이야? 이익이 발생되는 상황이야? 손해가 발생되는 상황이야? 생존이라는 워딩에 집중해봐. 이거는 이익에 관련된 상황이야. 자, 투표 결과 73%의 시민들이 대안 1을 선택했어. 200명이 생존한다는 것은 뭐야? 100% 생존한다는 거지. 확실성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는 확실성이 보장이 되는 선택을 한다는 거야. 근데 똑같은 대안인데 대안 3, 4를 봐봐. 근데 이때는 대안 4를 선택했대. 원래 대안 1은 대안 3과 똑같은 거고 대안 2는 대안 4하고 똑같은 말이야. 근데 대안 3은 시행할 경우 400명이 사망을 한다. 손해가 강조되는 상황이지. 자, 시행할 경우 600명 전원이 사망할 확률이 3분의 2, 한 사람도 사망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래. 자, 대안 2하고 대안 4는 확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맞지? 즉, 대안 3에서 손해가 발생되는 상황으로 어때? 프레이밍이 잡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때? 사람들은 자, 위험을 추구하는 선택을 해가지고 대안 4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1번부터 보자. 두 번에 걸친 투표에서 각각 주어진 두 가지 대안의 기대값은 동일하고. 이 말은 뭐야? 각각 두 번에 걸친 투표에서 각각 주어진 두 가지 대안의 기대값은 대안 1하고 대안 3과 동일하고 대안 2하고 대안 4하고 동일한 값이잖아. 맞지? 같은 말이다라는 것만 파악을 하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자, 2번. 대안 2보다 대안 1을 선택한 사람이 많은 것은 확실성 효과. 그렇지? 대안 2보다 대안 1을 선택을 하는 것은 이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200명이 보장되는 그 상황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3번 논리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대안 3보다 대안 4를 선택한 사람이 많은 것은 대안 3이 손해가 강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지? 자, 확실하게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확실성보다는 위험 추구, 그렇지, 리스크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손실 회피 편향. 손실 회피가 위험 추구랑 동일한 말이에요. 맞죠? 4번. 첫 번째 투표와 두 번째 투표에서 각각 1과 4를 선택한 사람은 위험을 회피한 것이겠군. 아니지. 첫 번째 대안에서 대안 1은 그 위험을 회피한 게 아니라 확실성이죠. 확실성. 맞죠? 자, 14, 15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10분 쉬었다가 문학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